자, 마이너스 금리 요즘 이슈죠, 이슈. 그래서 일본에 대한 기사 보셨을 거고, 금리가 뭐예요, 금리? 금리의 정의. 금리가 뭐예요? 이자율. 잘했어. 이자하고 이자율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자가 있고 금리가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자율. 정의가 다르니까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자율은 정의가 뭐분의 뭐? 원금분의 이자 곱하기 100해서 이제 퍼센트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은행 예금할 때 적용된 금리가 무슨 금리? 시장금리. 다시 여러분들 은행 예금할 때 예금금리. 그러니까 용어를 좀 기억하시라고. 예금금리. 그 은행 입장에서 무슨 금리라고 해요? 신문기사 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예금금리는 우리 입장에서 일단 예금한다는 얘기고, 은행은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수신금리. 처음 들어봤어요? 수신금리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이게 불편하시면 하여튼 예금금리.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하는 금리는 대출금리. 둘이 다르죠? 일단 개념만 잡아드리면 어디가 높아요? 대출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금리가 2%이고 대출금리가 3%면 1%만큼의 차익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예대 마진 하죠. 예대 마진. 예금 대출의 마진. 그러니까 마진은 수익 이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가끔 이제 예금 금리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은 3%, 대출은 2%. 요게 되면 이제 은행은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역마진 이런 개념 쓴단 말이에요. 역마진. 하여튼 그래서 신문기사 보시면 이런 거 잘 보시고, 대신 경제학에서는 예금과 대출금리가 같다라고 가정해요. 원래는 다르잖아요. 근데 같다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림 생각해 보죠. 자금시장 기억나요? 자금시장. 대부 자금시장. 자금시장. 다시. 세로, 가로. 자, 다시 그림 외울게요. 세로 뭐였어요? 세로 들어가는 거. 변수. 이게 자금시장이니까. 지금 요거 배웠으니까 금리죠, 금리. 여기 금리가 들어가죠. 이자율. 그래서 약자 못 썼어요. 네, 약자를 좀 쓰고 싶다. 여기다가 기호 쓰고 싶다. R 쓰죠. 인터레스트 레이트. 약자 R 많이 쓰죠. R. 근데 가로는 자금 거래량. 자, 이제 그림 그릴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금리가 예금일 수도 있고 대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 금리를 예금 대출을 따로 봐야 되는데 그냥 같다고 보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로. 그러니까 올라가면 예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럼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죠. 은행 쪽으로. 그게 자금의 공급이라고. 그래서 우상향으로 그리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 우상향은 자금 거래량 중에서 자금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죠. 공급량. 그래서 우상향이 자금 공급. 그럼 자금 공급이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 올라가면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예금, 저축이 저축. 이걸 저축이라고 하잖아요. 저축이 자금 공급 이렇게 되는 거죠. 저축이. 대신 이제 이미 배웠지만 기억 안 나시죠? 저축이 뭐로 갔어요?
저축하는 주체 둘 나오잖아. 가계 저축하고 가계 또는 민간 저축하고 정부 저축. 여기 안에 이제 민간 저축하고 정부 저축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식도 기억 나세요? 요 식도? 다시 민간 저축은 뭐에서 뭘 뺀 거야? 개념이. 그렇죠. y 빼기 t가 뭐예요? y 빼기 t가 뭐였죠? 가처분 소득 또는 세후 소득. 그래서 y 빼기 t에서 못 뺐어요. 소비 빼죠. 소비를 빼야 저축한다. 이렇게 했었죠. 다시 정부 저축은요? 조세 수입에서 정부실 뺀 거죠. 그래서 t 빼기 g. 이렇게. 어렵지 않다 보이죠? 개념. 그래서 민간 정부 저축 이렇게 되고. 다시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여기다 대출 금리 넣을게요, 이제. 넣으면 쭉 올라가면 자금 수요는 줄어요. 그러니까 요 왼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수요량은 감소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금 수요. 그래서 자금 수요 들어가는 거 뭐였어요, 여기? 투자라는 개념이 되죠. 투자. 이렇게. 그래서 공급 수요가 만날 때 균형에서 균형 금리가 결정이 되고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자금시장 모형은 그냥 금리만 잘 설명해 주시면 돼요. 금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다시피 투자가 변하거나 정부 저축이 변하면 이 그림 자체가 움직이면서 금리가 변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총선 한참이잖아요. 그래서 총선 때 정부는 돈을 풀거든요. 요즘에 엄청 지금 뭐 사과 쪽도 지원하고 하잖아요. 그럼 정부 지출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요즘에 정부 지출이 늘어요. 그럼 정부 저축은 감소해요. 감소하니까 자금 공급은 줄어요. 그럼 요선이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균형에 의해서 B로 움직이니까 금리는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워낙 이제 기본 모형이니까. 자, 하여튼 금리 나와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마이너스 금리, 요즘에 일본에 대한 얘기 볼게요. 자, 마이너스 금리 뭐냐면 일본의 중앙은행, 그래서 신문기사 보시면 뱅크 오브 재팬 이렇게 쓰잖아요. 일본 은행이죠. 일본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은행이 있어요. 일반 은행. 자, 한국은행에서도 일반 똑같은 개념 있는 거고, 우리 이제 개인이 이 일반 은행 쪽에다 예금을 해요. 예금. 그러면 이제 오늘 오전에 내가 예금했는데 오후에 돈 찾으러 가면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일반 은행은 줘야죠. 이게. 그래서 개인과 은행과의 관계가 뭐가 될까요? 개인이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개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은 채무자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재무제표를 그리게 되면 요 예금은 부채로 잡힌다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일반 은행은 이제 예금된 거를 가지고 여기 이제 뭐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10만 원의 1.%를 지급준비금으로 떼요. 일반 은행을. 그래서 얘네가 지급준비금으로 2만 원을 떼었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 2만 원을 따로 띈 이유는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찾으러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서 2만 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8만 원 있잖아요. 8만 원. 그래서 8만 원 가지고 은행은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한다고요. 그래서 자금 운용한다는 거는 대출할 수도 있고,
뭐 유가증권 같은 거 살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8만 원 가지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지급준비금 중에서 요 2만 원 가지고 뭐 하냐면 일본의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앞에 있는 직원이 돈 주잖아요. 그러면 은행 안에도 돈이 있죠. 지급준비금을. 그걸 시제금이라고 해요. 시제금. 그래서 지급준비금 안에서 은행 내에 있는 경우를 시제금. 그럼 시제금 말고는 중앙은행으로 예치를 해놔야 돼. 왜냐하면 은행이 불나면 어떻게 돼요? 줘야 될 돈이 다 사라지잖아. 사라지니까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강제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이게. 그게 이제 중앙은행 예치금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예금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일본의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한테 이자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마이너스 금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로. 그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치금은 그만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순간 일반 은행은 중앙은행에 예치를 할 때 요 예치금 플러스 돈을 더 내셔야 되거든. 이자를 지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치를 안 하고자 할 거다. 일반 은행 쪽은. 그래서 예치를 안 하는 순간 일반 은행은 어떻게 행동한다? 여유 자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계 대출이나 기업의 대출로 연결되고요. 그럼 가계 대출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계 소비는 증가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죠. 그래서 경제가 더 활성화되라는 이유로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슈는 마이너스 금리 뭐예요? 해제지, 해제. 지금은. 그래서 향후 마이너스 금리를 없앤대요. 해제시킨다고 나왔어요. 없앤다. 그러면 그만큼 가게나 기업한테 제공하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 경제는 어떤 상태로 판단돼요? 과열 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안 하고 이제는 해제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현재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디플레이션 국가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예전에 디플레이션을 일단 선포했다고. 우린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면 물가 상승을 추구해요. 얘네는. 그러니까 물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줘야 기업도 경제활동하는데 유리하거든요. 가격이 안 올라가면, 가격이 정체가 되어 있으면 판매가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 상승 추구를 하는 게 현재 일본의 목표였고, 요것 때문에 이제 아베노믹스 정책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뭐 확대 재정 정책이라든지 뭐 양적 완화라든지 아베노믹스 다 들어가지만 이런 정책을 통해서 경기의 부양과 물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유도했었다고요. 일본 쪽이. 근데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도 좀 되고 경기도 부양되니까 오히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금 발생한 거죠. 그래서 서서히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발표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 올릴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은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아. 일본도. 경제가 지금 명확하게 살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진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요즘에 일본 여행 많이 사람들이 가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일본 경제 붐이죠. 여행 때문에 또. 그래서 하여튼 좀 약간 실제 마이너스 금리가 실제가 되면 그때 한 번 더 이슈가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 설명 내용 중에서? 뭐지? 지급준비금이 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지급준비 2만 원. 개인이 만약에 예금을 10만 원인데 10만 원 빼면 하면 어떻게 해요? 개인이 10만 원 다 빼면 어떻게 되냐? 지급준비 2만 원일 때? 지금 개인이 한 명이에요? 예금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 은행들은. 지금 같은 논리가 똑같이 나와. 처음에 은행에 있었을 때는 거래 고객이 예를 들면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한 명.
그럼 이 사람이 박은희가 10만 원을 예금했을 때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지급준비금으로 2만 원만 딱 띄고 8만 원을 대출했어. 누군가 을한테 대출 8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10만 원 예금했다 오후에 돈 찾으러 오면 돈 못 주잖아. 은행 망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급준비 2만 원 아니었어. 예전에 10만 원이었어. 그럼 대출도 못했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예치했을 때 은행은 이 돈을 대출함으로써 뭔가 이득이 있었는데 대출 못하네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의 이득은 뭐야? 없죠. 없으니까 얘가 돈을 내왔어. 스스로를 오히려. 예전에는. 이게 일종의 금고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초기 은행은 이런 단계였고 지금은 이제 은행 거래 고객이 되게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을 대략 한 10% 정도만 떠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워낙 많은 고객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빌 게이츠가 이 은행에다가 1조 예금했어. 근데 10%가 지급준비금이에요. 10%. 그건 1,000억 띄고 나머지는 맞죠? 1,000억 띄고 나머지는 막 대출을 했는데 갑자기 빌 게이츠가 그 다음날 1조를 찾으러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야. 그때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따로 관리해야 돼. 은행에서. 우수 고객, VIP. 그러면 빌 게이츠한테 어떻게 돼요? 케이크도 보내줘야죠. 그렇죠? 네, 좀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고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 딱 오면 은행에서 이제 은행장 나오는 거 지점장 나와서 좀 위로 올라오시라고. 커피도 대접하고, 뭐 생일도 좀 챙겨드리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객은 달라. 그래서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간 고객들은 별도 관리해요. 은행 쪽에서. 뭐 질문은 좋으셨어요. 하여튼요. 이해돼요? 또 궁금하신 거? 확인 질문인데. 확인 질문이요? 이 양적 완화해서 양적 완화? 그 축소하면 양적 완화의 축소. 네. 축소하면 다시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축소했을 때. 그쵸. 양적 완화는 개념 뭐였어요? 양적 완화의 개념. 일단 가장 기본은 돈을 푸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기본 정책은 금리 정책이에요. 금리. 금리를 조정하는 정책.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고 양적 완화는 직접 돈을 푸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은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답안 쓸 때 채권은 내가 쓰고 싶으면 장기가 꼭 들어가야 돼. 장기 채권을 뭐 한다? 매입한다. 매입. 그러면 요 채권 한 뭐 100조 정도를 매입했다. 채권 규모가 100조다. 그럼 100조를 매입한 것만큼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중에 100조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100조라는 유동성이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공급.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이라면 달러가 공급된 거죠. 그럼 달러 공급으로 달러는 약세가 되잖아요. 달러 약세되면 가장 기본은 순수출 얘기했었죠. 그래서 순수출이 증가하고 이게 논점 뭐였어요? 하나? 환율을 조작했기 때문에 환율 전쟁과도 연결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네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그래서 환율 전쟁이라는 논점으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양적 완화 축소한다며. 그럼 축소했다는 거 뭐예요? 이게 이제 테이퍼링이니까 100조를 매입했던 거를 50조를 매입을 하고 30조를 매입하고 요게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거. 그러면 유동성 공급이 100조, 그 다음에 50조, 30조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달러 공급량이 줄죠. 그럼 달러는 서서히 약세보다는 강세로 전환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한다? 그 다음에 단계가 다시 양적 완화는 시중에 돈을 푼 거였어요. 그럼 푸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다시 거두어 들인다고요.
그게 양적 완화 축소. 그다음에 양적 축소 끝나면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랑 금리랑 이제 서로 관계 없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그다음 다시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개념. 됐어요? 축소. 그러면 한일 전쟁은 다른 나라들이 다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되면 상대적 원화 강세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럼 한국은 수출할 때 가격이 비싸져요, 싸져요? 비싸지거든요. 그만큼 수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환율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환율을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원화를 의도적으로 약세를 만들고자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자국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쟁이 환율 전쟁. 외환을 매입해서 네, 그렇죠. 외환을 매입하겠죠. 그럼 고정환율 이어야 우리나라는 변동의 고정이에요. 환율 제도가. 변동인데 완벽한 변동 환율 제도는 없어요. 원래 변동 환율 제도의 기본 개념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전혀 개입 안 하는 게 변동 환율 제도인데 그런 나라는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변동이지만 외환시장에 개입하죠. 그래서 무슨 환율 제도라고 쓰냐면 관리 변동 환율 제도. 관리에 들어간다고 환율을. 그래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기 만약에 네. 일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요? 예. 예. 100조 매입했던 거를 양쪽 하나 축소해서 이제 50조 매입 이렇게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국채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자? 채권에 대한 이자. 예.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누가 금리 올라가면 이자 비용 부담이 정부가 커지죠. 정부가? 예. 채권 발행의 주체는 이제 국채니까 국채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면 그걸 적용해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자를 안 주면 채권이 안 팔리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때 일반적 이자를 비교해서 이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중앙은행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거. 아니죠. 채권 산 사람들한테 줘야 되니까 만약에 채권 산 주체가 중앙은행이면 중앙은행한테 줘야 되는 거고 개인이 산다면 개인한테도 이자를 줘야죠. 누가 주는 거죠? 정부가 줘야죠. 정부가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죠. 네. 정부가 중앙은행에게 만약에 중앙은행이 정부 국채를 샀으면 당연히 중앙은행이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자를 정부가 중앙은행한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도 금리 이자의 지급에 대한 부담은 커지죠.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본의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면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주체가 일본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위험이 덜하다는 게 자국 내 국민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덜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금리 올라갈수록 일본의 정부는 일본 국민들한테 이자를 계속적으로 더 줘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민 입장에서 좀 약간 위험이 덜하겠죠. 일본 국민들은 이자를 더 받으니까 굳이 채권을 또 안 파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약간 좀 특이한 나라긴 해요. 일본 자체가. 그러면 그 양적원에서 채권 매입하는 주체가 채권 매입 주체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사는 거야. 중앙은행이. 그래야 돈이 풀리기 때문에. 주체는. 그러니까 양적완화 주체는 중앙은행이 한 거야. 중앙은행이. 그 채권은 중앙은행이 또 재판매하기도 하는 건가요? 마음대로 하죠. 본인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중앙은행은. 우리 일반은도 똑같죠. 왜냐하면 이제 채권 자체가 거래시장이 별도로 있어요. 유통시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산 다음에 또 팔기도 하고 마음껏 하는 거죠. 근데 중앙은행이 하게 되면 이제 워낙 금액 자체가 크게 움직이니까 이게 이제 환율도 막 영향 주고 금리도 영향 주고 막 하는 거죠. 금리 조정 정책 중에서 네. 그 재할인율 뭐 조정도 있었고 지급준비금도 있었고 그 공개 시장에서의 그런 채권들을 또 매입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거하고 양적 완화의 채권 매입하고 차이점. 비슷해요. 예, 비슷한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금리 조정은 뭐예요, 개념이? 금리 조정 정책 개념은? 우리나라 하는 금리 조정 정책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매월 금리를 발표하잖아요. 몇 퍼센트다. 그게 금리 조정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3%, 3.5 하면 이제 기준이 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금리에 다 영향 주잖아요. 근데 이제 공개시장 조작 정책 같은 경우는 국채를 매입 또는 매각하는 정책이니까 양적 완화 비슷하죠. 예, 그럼요. 직접 돈을 푸는 거니까. 이거는. 그죠? 금리 조정하기랑 채권 매입 매각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서 일본은 중앙은행이 그 채를 매입했을 때
기관이 부채가 많은 이유는 그 산 사람은 자, 일본을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죠? 일본 쪽을. 원래 국채는 개념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국가가 발행한 채권. 그러면 일본의 정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네가 국채를 처음에 발행을 해요. 채권 발행. 그럼 채권 발행했으니까 누가 사겠죠.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 채권 발행을 가게가 살 수도 있고요. 가게.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입.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는 채권 발행자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가계와 중앙은행은 모두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자.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일본 정부는 가계나 중앙은행한테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기본적으로 지급하셔야 돼요. 이자 지급. 채권의 가장 기본 내용이니까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중앙에 샀죠. 얘가 살면 어떻게 돼요? 돈이 풀리는데 얘한테 갈 거야 일단. 채권을 얘한테 샀으니까. 그러면 일본 정부는 요 돈을 가지고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일종의 양적 완화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양적 완화 기분은 중앙은행에 돈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돈이 나간다는 것은 신규로 돈을 찍어서 돈을 내보내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대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얘가 산 게 핵심이야. 중앙은행이. 얘가. 그래서 얘가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데 정부로 간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돈이 다시 풀리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기준에서만 일단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특징적인 게 채권을 가계가 많이 소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채를 발행할 때 개인이 갖고 있어요. 한국 채권은 특이한 게 뭐냐면 개인이 사기 어려워요. 국채는 이게. 그래서 채권 발행을 외국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 쪽에서. 그러니까 외국 정부가 살 수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거기에 미국 발행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했을 때는 채권자가 되고 미국은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채권을 팔 때 미국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 눈치를 전혀 안 볼 수가 없다고. 국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래서 외국 정부 갔을 때는 그만큼 채권 얘네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특이한 게 가계가 또 많이 보유를 하다 보니까 자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이게 일본 쪽은. 그래서 그 기사가 항상 신문 기사 뜨니까 한번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통화량과 유동성의 차이를 통화량은 기존에 이미 발행된 통화량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뭐 하는 개념이고 통화량이 만약에 이제 100억이라 했을 때 기존에 이미 이제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양이잖아요. 통화량이. 근데 유동성이 증가했다 하면 이제 100억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예, 기존에 100억 있던 거에 뭐 50억이 더 들었다 이런 개념. 유동성이 공급됐다는 개념은 기존에 돌아다닌 거에 플러스 알파. 어떠한 방법으로든 중앙은행이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야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통화량 유동성의 차이.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부가 그냥 돈을 쓴다고 하잖아요. 원래 그건 유동성의 증가가 아니에요. 원래 돈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기준에서 가시는 거예요. 얘네 기준에서 지금 중앙은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지금 50억을 갖고 있고 가계가 50억을 갖고 있으면 유동성 100억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돈을 뭐 써서 얘한테 뭐 한 30억을 주고 얘가 20억이 돼도 역시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써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중앙은행에서 돈이 풀려야 돼. 이쪽에서. 그럼 30억이 더 풀리면 130억으로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더 쓴다 할 때 통화량 증가라고 대답 안 한다고. 원래 원칙은. 이해되세요? 근데 신문 기사 보시면 가끔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총선 때문에 돈을 푼다는 얘기 하잖아요. 정부가.
근데 그게 유동성 증가는 원래 아닌 거야. 정부 지출. 예, 그냥 정보 지출 증가지 통화량 증가라고 대답하시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중앙은행에서 돈이 나갈 때만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 그 기사에 보니까 그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정부가 증대했다. 예, 해도 원래 통화량 증가 아니 그러니까 유동성을 유동성 증대. 예, 증가해서 그냥 정부가 돈을 지급한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일반 그 건설 업체 쪽으로 지원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에 말하는 통화량 증가라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는 반드시 중앙은행에 돈이 풀려야 돼요. 중앙은행 쪽에서. 잘못 약간 유동성 증대. 예, 약간 예, 애매하게 쓰는 거지. 실제 개념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학 쪽에서 공부할 때는 정부 지출의 증가는 통화량 증가와 상관없다. 중앙은행에서 돈이 나갈 때만 통화량이 증가다. 이렇게만. 만약에 그 기사가 정확하게 되려면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앙은행에 유동성 증대를 요청해서 예, 그러면 되죠. 중앙은행이 예, 유동성을 증대. 예, 했다 하면은 실제로 통화량이 증가한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그러니까 그걸 약간 조심해서만 접근하시면 돼요. 예. 또 궁금하신 거? 네. 일단 마이너스 금리해서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으니까 한번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